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영화 스물이 인기죠. 김우빈, 강하늘, 준호 같은 훈남 배우들이 열연을 펼쳤기 때문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에어 서플라이의 음악이 두 개 쓰입니다. 바로 러스트 인 러브와 Without You죠. 그런데 이 영화를 연출한 이병헌 감독에 의하면 이 두 곡에 대한 저작권료가 각각 3천만 원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원래 4곡을 사용하려다가 욕심을 줄였을 정도라고 하네요. 감독의 의도는 추억의 올드팝송을 삽입해서 30, 40대 관객들이 20살을 추억하며 볼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 의도에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영화에는 비싼 저작권료 때문에 해외 음악들이 잘 쓰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세시봉은 저작권료에만 6억 원을 썼다고 하죠. 외국 영화들을 보면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삽입곡들이 나오면서 영화의 분위기를 잘 살리곤 하는데 이젠 한국 영화에도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악은 에어 서플라이 곡 듣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강하늘 씨가 민효린 씨와 드라이브하는 장면에 쓰였죠. Lost in Love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책 누더기를 만들었다라고 독설을 날린 납세자 연맹. 그 이유는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발표를 했죠. 저희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님 모시고 직접 인터뷰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평균으로 치면은 연말정산이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전수조사가 됐고 그래도 세금을 더 낸 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나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이 정부의 보완 대책이 감세 효과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전수조사 분석 내용 그리고 보완 대책 꼼꼼하게 읽어보셨죠? 예.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우리 납세자연맹이 어제 보도를 냈지만은 사실상 그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국민들이 수긍하려면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분석했는지 네. 상세히 일단 먼저 이렇게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줄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한 걸까요? 지금 우리 납세자연맹에서 이번에 감세 효과가 이제 부풀려졌다 했던 부분은 어떤 예. 부분이냐면은 작년에 이제 월세 세액 공제가 사실상 입법화되었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고 작년에 소급에서 적용됐는데 이거는 2013년도 세제 개편안 발표 때는 없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제 세수 추계와 이렇게 요번에 건정한 결과와 별 차이 없다고 이제 발표를 할 때는 사실 2013년도 연말정산에 월세 세액 공제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월세 세액 공제를 2014년도 연말정산 검증할 때 숫자를 넣어버리면은 네. 결정세액이 줄어들어서 감세 효과가 부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 세제 개편 때 없던 내용을 이렇게 2014년도 월세 세액 공제를 넣고 이제 검증하게 되면은 수십만 명이 실제적으로는 당초에 비해서 세수 추계가 잘못됐는데 네. 오히려 맞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봉 회장님, 5,500 이하인 예. 근로소득자들이 205만 명이 지금 세부담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네. 월세 소득 공제를 빼게 되면은 수십만 명이 더 정체가 되는 겁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2013년 분에 월세 소득 공제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인가요? 2014년인가요?
2014년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세제 개편안 하면서 네. 정부가 세제 추계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얼마나 맞는지를 이번에 검증해서 발표했는데 13년에는 월세 세액 공제가 입법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예, 그래서 2014년 작년에 입법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비교를 하려면은 2013년에도 뺐으면은 2014년에도 빼야 우리가 정확한 비교가 되는 건데 한쪽에서는 빼고 한쪽에서 넣고 했기 때문에 통계가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들어갔던 월세 소득공제 부분을 2014년 분에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왜곡이 생겼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2013년에는 이게 이제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14년도에 이제 그게 월세 예. 세액 공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알겠습니다. 세액 공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세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2013년에 비해서 2014년 세금이 적게 늘어난 걸로 통계가 잡히는 거죠. 그 금액이 단순하게 뭐 몇만 명 수준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상 월세 세액 공제 받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고 특히 이제 연봉 3천만 원대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봉 3천만 원대가 지금 절반 이상이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보 왜곡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세 효과를 부풀렸다라고 주장하신 부분의 근거는 바로 이거군요. 그것도 있고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가 이제 급여 인상 등으로 6천억이 정세됐다. 그 부분 뺐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우리 세대 개편안에 대한 정치 효과에서 그 금액을 6천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상세 내역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납세자연맹에서 6일 날 자료를 내신 게 있잖아요. 예. 그때 보면은 그 박근 세법의 최대 수혜자가 연봉 9천만 원이 넘는 사람이다라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6천만 원을 아마 그 엔젤 투자, 벤처에 투자하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예에 대해서 어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저희와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이번 연말정산과는 조금 무관한 그런 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지금 오해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발표한 거는 2013년도 연말정산 세법 개정 내용에 벤처기업 투자에 관한 소득공제 한도를 인상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획재정부는 이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항목만 자기들은 분석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우리 납세연맹은 전체 우리가 벤처기업에 관한 소득공제 학제도 세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실제적으로 연봉 1억 가까이 받으시는 분들이 벤처 우리 투자를 6천만 원 정도 하게 되면은 네. 그분 같은 거는 연봉 1억이지만은 실제적으로 130만 원 정도가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연봉대에 자녀가 3명인 외벌이 가장 같은 거는 170만 원이 또 세금이 올라가서 지금 이번 세대 개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같은 연봉대라도 지금과 같은 사례와 같이 굉장히 크게 이제 편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네. 그거 편차가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보완 대책에서는 자녀 수에 대한 어떤 그 배려랄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보완이 된 거는 같고요. 근데 벤처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좀 특수한 경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벤처기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연봉이 높은 구간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가 이제 예.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네. 연봉 이제 3억 이상 되시는 분 중에서 8명이 네. 세부담이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고 네. 그리고 연봉 7,5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중에서도 6만 명이 세부담이 감소합니다. 이거를 그래요? 뭘 의미하냐면요. 네. 우리가 연봉이 지금 높으신 분들이 다 같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벤처기업 투자를 하거나 오히려 이렇게 다른 항목으로 독신자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세부담이 감소를 합니다. 우리 세부담이 누가 많이 증가하냐면은 연봉이 조금 중상층 이상 근로자 중에서 자녀가 많거나 네. 자녀가 대학교에 다니거나 자녀가 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많이 들거나 기부를 많이 하거나 이런 분들이 세부담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다 같이 똑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거는 문제일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그 독신인 고소득 연봉자들한테는 재테크를 위해서 벤처 투자하세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벤처기업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세제 혜택을 줄 수는 있지만 네. 지금 같이 그렇게 과도하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연봉 뭐 1억인 사람이 벤처기업 6천만 원 투자하게 되면은 네. 그분이 예를 들면 실제 세금 내는 것 자체가 연봉 뭐 5천만 원대하고 세금을 비슷하게 낸다. 이러면 그건 조세 행평상의 문제가 있죠. 정부가 이제 알겠습니다. 조세 행평을 위해서 세액공제를 전환했다는데 네. 오히려 조세 행평을 해치는 그런 우리가 비감면 우리가 조세 혜택을 이렇게 남발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앞뒤가 안 맞죠. 근데 회장님, 이게 이런 예들 몇 가지가 전체적인 평균을 흔들 만큼이 되나요? 전체적으로 평균을 흔들 만큼은 우리가 크게 차이가 안 나겠지만은 예. 실제적으로 세금이 올라갈 때 공평해야 됩니다. 그 공평이란 뭐냐면은 같은 연봉대에 지금 같은 경우는 연봉 3억을 받으시는 분들이 8명이 지금 우리 정부 발표에 의해서 세부담이 감소되는데 연봉이 예를 들면 7천만 원 사람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19,000명이 됩니다. 연봉이 7천만 원 사람이 19,000명의 세부담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3억 이상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은 세금이 예를 들면 감소한다 그러면은 그분이 세부담 증가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까? 동의를 안 하죠.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소득 재분배 면에서요. 그 경제학자들 많은 분들도 그러셨고 정부도 그랬고 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꿔야지 되는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회장님의 의견은 그러면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많이 바꿨던 그 부분 자체도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가 이제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학자들하고. 네. 실제로 지금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교육비나 의료비 같은 경우는 다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호소득자한테 세금을 올릴 때는 세율을 올리면 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세율을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연봉이 많으신 분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되고 미국과 같이 또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축소를 하면 됩니다. 한도를 둬가지고. 축소를 하면 자연스럽게 고소득자도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이렇게 전환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비나 의료비는 필요경비적인 우리가 항목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재정학 책에도 우리가 소득공제를 하는 게 좋다고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네. 기획재정부가 계속 자기 연구원들이나 자기 학자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조금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제 기재부는 15% 정도의 그 서민층, 저소득층이 세금을 더 냈기 때문에 이들에게 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을 또 이렇게 개정을 다시 하고 보완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정부가 정말 원칙을 깨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는 맞다라고 주장은 했거든요. 다시 또 소득공제로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는 안은 아닐까요? 지금 실제적으로 이번 정부 세제 개편을 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네. 당초에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그만 연봉 5,500 이상의 근로소득자만 사실상 세율을 올리거나 네.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쪽으로 했으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정세를 당초에 우리가 엉터리로 해가지고 정세가 없다고 오히려 해놓고 이렇게 정세가 있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500만 명한테 소급해서 환급해준다는 자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비용이 발생한 것입니까? 네. 지금이라도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순리대로 공평하게 세법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것처럼 누더기로 예. 솔직한 이야기로 이번 세제 개편을 보시면은 그 세법에 반영되면은 전문가들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소득세법의 어떤 다시 한 번의 개선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위해서 납세자 연맹에서 추진하시는 계획은 어떤 게 있나요? 우리 납세연맹도 뭐 여론을 좀 우리 회원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교육비나 의료비 네.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득공제로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운동을 지금 검토를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이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니? 2588 홍대동 김수미. 나? 아니 나는 전화를 더 잘 받잖아. 나 경력자야. 미스 할매도 좋지만 대리운전 고객님 전화 받는 게 더 좋아.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2588 꽃보다 2588. 네, 생생경제 3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스포츠앤머니 그리고 경제주치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앤머니 시간에는 프로야구 시즌 시작됐죠. 이게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알고 보니 돈 먹는 하마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구조인지 한번 알아보겠고요. 경제주치의는 오늘 재무 이슈입니다. 불법 채권과 채권 추심, 요것 관련해서 우리 서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은요.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웹사이트 들어오셔도 됩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소득 대체율입니다. 요즘 공무원 연금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소득 대체율 얘기가 많이 나오죠. 소득 대체율은 퇴직 후 매달 연금으로 받는 돈이 회사에 다닐 때 평균적으로 받았던 월급의 몇 %가 되느냐입니다. 말 그대로 연금이 기존의 소득을 얼마나 대체하느냐죠.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 이 소득 대체율을 얼마로 낮추느냐입니다. 지금은 소득 대체율이 67%로 높아서 정부 예산이 하루에 80억 원씩 나간다고 하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과 같은 4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50%로 낮추면 된다고 맞서고 있죠. 여야가 타협해서 40%와 50%의 중간 지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시그널이 워낙 좋아갖고 말도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스포츠앤머니 시간입니다. 프로야구 시즌 시작이 돼서 좋은 분들도 있고 별로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프로야구 팀은 돈을 많이 벌까요? 선수들은 뭐 얼마 받는데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구단은 적자일까 흑자일까 이런 게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오늘은 프로야구 경영 성적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영화 머니볼 생각나는데요. 머니볼 많이들 보셨죠? 예. 그래서 프로야구와 돈 네. 얘기할 때 머니볼이 흔히 인용이 되죠. 엄청나게 적자여서 선수들 다 떠나보내고 예. 나중에는 뭐 이제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써가지고 돈 벌고 그러는 것 같은데 머니볼과 유사한 구단 운영을 하는 팀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어딘가요? 넥센이죠. 넥센. 그러니까 넥센은 유일하게 네. 모기업이 없어요. 그렇죠. 야구단 자체가 하나의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넥센도 잘하는 선수들을 예. 많이 다른 팀으로 이적시켜가지고 돈을 네. 받았죠. 그래서 예. 팬들로부터 선수 팔아서 장사하냐. 야구한다. 예. 이런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근데 또 혼자 살아남으려면 어떤 수익 구조도 있어야지 될 것 같기도 근데 하고. 묘해요. 근데 넥센이 지난해도 챔피언 결정에 올랐죠. 네. 올라서 잘하니까 예. 그런 비난이 다 어떤 성공적인 모델로 이제 사람들 이 비난이 찬사로 바뀌었죠. 예. 참 묘하네요. 네. 근데 프로야구 구단들은요. 예. 구단은 그 머니볼의 구단처럼 예. 다 적자인가요? 아니면 흑자 구조가 많이 나나요?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대부분이요? 예. 오. 일단 지난해 경영 실적부터 따져볼까요? 네.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공개가 됐거든요. 여기서 볼 수 있군요. 예. 네. 근데 지난해 프로야구 구단 모두 다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적자 폭이 가장 큰 팀이 삼성이거든요. 예상 가능해요. 예. 삼성 라이온즈.
예. 171억 원 적자였었고요. 와. 적자가 가장 적었던 구단 네.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얼마요? 기아 타이거즈는 이 단기 순손실 2억 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흑자팀이 없어요? 예. 대단하네요. 없는데 예.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프로야구는 네. 흑자팀이 없다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흑자를 실현했던 구단도 있습니다. 어디예요? 2011년에 롯데하고 두산, 삼성이 흑자를 냈거든요. 오. 이 당시에 이제 두산은 2009년 이후에 3년째 흑자였고요. 예. 롯데도 이제 수년째 흑자 기조를 이어왔는데 네. 근데 문제는 장부상의 흑자였다는 거죠.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계열사에서 밀어준 거군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가지고 2011년에 이 삼성이 흑자를 낼 당시에 광고 네. 수입이 모두 285억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 246억 원이 삼성전자하고 삼성생명 같은 그룹 계열사들이 네. 몰아준 거니까 네. 장부상의 흑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처럼. 예. 네. 계열사가 빵빵하면 이렇게 밀어줄 수도 있는데. 예. 근데 그러면은 프로야구팀은 그 운영하는 구조 자체가 흑자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인가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시장 자체가 이렇게 크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이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야지 되는데 네.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프로야구 자체를 사업 또 비즈니스로 인식을 해서 네. 돈을 벌어야지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대기업들이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야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우리 구단의 위상에 맞게 네. 돈을 얼마든지 쓰더라도 우승을 해라. 네.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미지 제고가 될 거고 예.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니까 그만한 마케팅 수단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재미있게도 예. 90년대까지는 이런 대기업들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프로야구 발전이 힘들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뭐 해태나 태평양 같은 기업들도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날 때 다 넘겨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튼튼한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프로야구가 발전을 해왔는데 네. 이제 와서 한 단계 더 질적인 발전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메이저리그처럼 네. 야구 자체가 진짜 본연의 어떤 프로스포츠가 비즈니스로 되기 위해서는 예. 대기업의 이런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야지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 지금 방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들은 그런 흑자를 많이 보고 있나요? 흑자를 많이 보고 있죠. 대표적인 예는요? 뉴욕 양키스 같은 경우에도 예. 이 구단 자체로의 어떤 경제 전문지 있죠. 포브스. 네. 포브스가 발표한 구단 자체의 어떤 그 가치만 보더라도 몇십조 원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흑자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냉정한데요. 시장 네. 논리에 따라서 네. 장사가 안 돼가지고 파산 돈을 못 버는 구단은 시장 논리에 따라서 정확한 그 가치를 파악해서 매각이 되기도 하죠. 해체가 되기도 하나요? 예. 예. 역시 그냥 자본주의의 천병인 나라답군요. 예. 근데 그러면 프로야구단의 수익 구조가 이제 평균적으로 어떨지도 좀 궁금하네요. 크게 보면은 입장료 수익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광고 매출도 있죠. 그리고 또 사업 소득도 있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선수의 얼굴이나 이름 사인이 새겨진 야구볼이나 모자나 유니폼 네. 우리가 사고 있죠. 어렸을 때 많이 샀습니다. 예. 예, 또 이제 TV 중계권료 수입도 있고요. 네. 타이틀 스폰서도 있는데 크게 나눠 보면은 KBO가 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죠. 예. 야구위원회가 돈을 벌어서 각 구단에 배분해 주는 수입이 있고요. 네. 구단이 자체적으로 돈을 버는 수익도 있거든요. 광고도 그러면은 KBO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런가요? 그렇죠. 예, 이제 KBO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크게 보면 이제 타이틀 스폰서라고 하거든요. 네. 이 타이틀 스폰서는 협상을 KBO가 하게 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이 타이어뱅크하고 3년간 타이틀 스폰서 계약을 맺었는데 예. 연간 70억 원 수준이고요. 네. 중개권료는 총 4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중개권은 매년 이제 폭등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네. 뭐 지상파하고 케이블 TV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인터넷 중계, 모바일 중계까지 그렇죠. 플랫폼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KBO로서는 굉장히
좋겠죠. 플랫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이 많아지는. 예. 네. 근데 이 중계권은 또 이것도 방송사들이나 케이블 TV나 뭐 이런 데들 보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돈을 내더라도 무조건 따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 너무 많은 이 플랫폼 그리고 예. 다양한 매체에서 프로야구를 중계를 하다 보니까 이 방송사 입장에서는 프로야구 중계를 해가지고 흑자를 내기는 어려워요. 방송사도 방송사도 그렇군요. 이제 광고를 끌어들여야 예.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를 중계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냐하면은 일단 스포츠 시장에서 스포츠 매체들은 프로야구를 중계를 해야지 그렇죠. 스포츠 매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이 좀 있죠. 예, 그런 게 또 있겠군요. 그러면은 구단이 직접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 뭐 아까 광고도 얘기하셨고 몇 예. 가지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떤 게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제 구단이 직접 사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가장 대표적인 수익은 입장료 수익이 있고, 대개는 매출의 몇 % 정도를 차지하나요? 입장료 수익이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많군요. 예, 그리고 이제 광고 매출도 있고요. 네. 광고 매출은 지금까지 넥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단은 이 그룹의 계열사들이 지원을 예. 해주는 게 대부분이죠. 입장료 수익 같은 경우에 한번 크게 보면은 지난해 프로야구 전체로 네. 봤을 때 관중이 650만 명이었었거든요. 네. 전체 총 입장 수익이 618억 원이었습니다. 혹시 이게 그러면은 팀별로 누가 더 많이 벌고 이런 통계도 나오나요? 있죠. 예. 근데 입장료는 KBO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구단 자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인데 네. 입장료는 이제 홈팀하고 원정팀이 있죠. 네. 홈팀이 75%를 갖고 가게 되고 이 홈팀 나머지 25%를 원정팀에 나눠주게 되거든요. 네. 우리 매일 그 어려운 질문만 하고 사시니까 네. 이번에 제가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게 더 어려운데요. 지난해 예. 입장료 수입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구단이 어디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삼성일까요? 삼성일 수도 있고 예. LG였습니다. 어. LG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이 입장료 수입만 총 101억 원을 벌어들였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비결이 있나요? 일단 인기가 있어야 되겠죠. 인기. 그리고 보고 싶어도 경기장이 야구장이 작으면 예. 못 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이 가장 크니까 그러니까요. 좀 유리한 면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LG가 가장 많이 벌어들여서 총 101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네. 가장 적게 벌어들인 팀이 NC거든요. 네. NC는 45억 원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잠깐만, NC도 그 연고지가 서울 아닌가요? NC는 마산, 마산이군요. 창원이었었죠. 괜히 한번 찔러봤다 틀렸네요. 예. 조크였죠? 예.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관중 수는 어쨌든 더 늘면 늘수록 좋은 건데. 예. 올해 뭐 계획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올해 이 KBO가 구단이 하나 늘어났죠? KT. 예, 맞습니다. 이거 맞췄죠. 딩동입니다. 예. 구단이 그래서 10개 구단이고요. 네. 경기 수도 늘어났잖아요. 네. 그럼 관중들도 더 많이 들어오고 또 광주의 챔피언스 필드라는 이 구장도 그 종전보다 훨씬 더 수용 넓혔어요. 규모가 넓어진 규모가 생겼기 때문에 네. KBO가 올해는 800만 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양극화 는 예. 어느 정도 좀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 선수들 몸값 이거 거품 많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FA 선수들 자유계약 선수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서부터 올해 초까지 FA 선수들 몸값만 봤을 때 네. 가장 많이 받은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의 윤성민 선수입니다. 네. 4년에 90억 원. 우와, 많네요. 부럽습니다. 정말. 네. SK 최정 선수 86억 원 4년에 예. 또 두산 장원준 선수 84억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안 시즌 나머지네. 개막하기 예. 전에 FA 선수 모두 20명이 FA 자유계약 선수 계약을 맺었는데 네. 이 20명이 계약한 금액 총액이 무려 720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뭐 엄청나죠? 입장료 수익이고 뭐고 이런 거 다 뛰어넘네요. 예,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많이 벌기도 하지만 네. 많이 번 만큼 또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프로야구 구단들이 흑자를 내려면 어떻게 예.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식의 전환. 네. 그러니까 앞으로 야구를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야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구단의 전용 구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영화관에 가서 우리 모두가 영화만 보면 영화관들은 아마 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팝콘이 팝콘도 비싸잖아요. 먹고 콜라도 예. 먹고 그러니까 구장을 네. 자기네 본인들이 운영을 해야지 그 안에서 다양한 물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여기에다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프로야구 총 매출액이 예. 2013년에 이제 이 3천억을 돌파하면서 꾸준히 상승세에 있거든요. 인기도 네. 높아지고 하니까 구단이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알겠습니다. 흑자 구단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넥센 히어로즈예요. 예. 넥센 히어로즈는 돈을 벌지 못하면 파산입니다. 생존할 수가 없죠. 본인들 스스로 이제 예. 독자 생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넥센 히어로즈의 매출이 창단 이후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넥센의 그 수익 구조는 다시 한번 그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넥센이라는 예. 이름 자체도 돈을 받고 알겠습니다. 파는 거였었거든요. 네, 오늘 프로야구 얘기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주치. 네, 경제주치 오늘은 재무 이슈 시간입니다.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 일본계 저축은행이 무담보 NPL, 이게 부실채권이죠. 네, 맞습니다. 이걸 매각한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게 뭐죠? 어떻게 논란이 된 거죠? 일단 뭐 개념부터 보면 이제 NPL은 이제 부실 채권, 네.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연체돼서 금융기관이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데 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화 시키는 건데 보통 은행 거를 이금융권이나 대부업체가 많이 사지 않아요? 예, 대부분 뭐 유동화 회사나 예. 뭐 이금융권에서 사게 되고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보니까 원금이 한 네. 3조 3천억 규모인데 예. 이게 낙찰된 금액이 280억 원에 낙찰이 됐답니다. 굉장히 차이가 그러니까 나네요. 실제로 보면 이제 원금의 0.8% 정도에 그쪽에서 매입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싸게 샀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이제 매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졌냐 그러면 네. 요 중에서 대상자가 한 13만 5천 명인데 이 중에서 신용카드 무담보 채권이 한 6,600원이 있대요. 6,600원이. 요 대상자가 10만 명인데 네. 이분들이 이제 시효가 경과된 채권들을 매각을 했다. 예, 그게 이제 전체 채권 중에서 87.5%. 그러면 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이 신용카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채권인 거잖아요. 예, 법적으로는 이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네. 이 회사에서 추심을 할 수 없는 채권이 되는 거죠. 근데 네. 이것을 다른 회사에 매각을 했다. 네. 이제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네. 그러면은 다시 추심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 일단 뭐 추심을 하는 것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시효가 완료된 채권에서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상대방이 의사 표시하지 않으면 네. 괜찮다라는 뭐 별도의 조항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파는 것은 문제가 없고 네. 추심을 했을 때 그 대상자가 이건 완료가 됐으니까 나는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예. 표시하지 않는 이상 네. 이제 불법 추심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거는 잘 모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채권을 산 데서 다시 추심 들어와서 갚아라라고 하면은 거부하지 못하고 쩔쩔매실 것도 같네요. 네,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래된 채권이니까 예. 장기간 연체돼 있기 때문에 대응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뭐 일부를 갚는다든지 아니면 예. 이제 뭐 소송 같은 것을 해서 시효를 다시 늘리는 조치.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다시 시효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서 시효를 늘린 다음에 정상적으로 다시 추심을 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뭐 그동안에도 계속되어 있었고요. 비단 네. 이제 이 회사뿐만 아니라 네. 일반적으로 뭐 일부는 이런 형태의 채권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저도 이제 외신들 보면서 이렇게 NPL을 팔아 넘기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 채무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이걸 사들인 사람은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심을 심각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아까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네, 의사 표시만 안 하면 네, 얘기를 네.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거 추심할 때 적극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또 노하우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뭐 이분들이 하는 방법이 이제 이 조항에 따라서 뭐 시효 이익이 포기라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채무자가 내가 빌린 돈이다 갚겠다라고 이제 구두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서류를 써주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뭐 일부 변제하거나 100원이라도 그 통장에 입금하거나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 시효는 다시 살아나게 살아나는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누가 와서 예전에 빌린 거 있으니까 우선 갚아라 아니면 뭐 이거 정리 비용으로 뭐 일부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만 입금해주면 처리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시효를 다시 살린 다음에 뭐 추심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불법이 아니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불법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제 원리적으로는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을 해야만 끝나는 그러니까요. 채권인데 예. 완성됐다고 주장하지 않고 내가 갚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시효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채권이 되고 그 채권을 추심하는 것 역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고. 네. 그러니까 헐값에 샀으니까 그걸 다 원금을 챙기게 되면은 네. 이 부실 채권을 사서 추심을 한 그 업체로서는 굉장한 이득이겠네요. 뭐 실질적으로 1%에 사서 원금을 예. 다 받는다라고 하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추심 노하우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네, 뭐 예.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효를 살리기도 하고 예.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 반대에 네. 이제 이후에라도 이게 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알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들은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것도 이제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네. 이제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도 갚는 경우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물론 이제 네. 자기가 쓴 돈이기 때문에 네. 이게 도덕적인 문제로서도 예. 갚기는 갚아야지 되는 거니까 예, 예. 의사표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시효라는 것 자체가 이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게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오래돼서 증거도 없고 그리고 네. 뭐 사회적인 질서에도 문제가 되고 하기 예.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를 이렇게 종용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네. 금융회사는 사실 이런 부분의 전문가잖아요. 네. 근데 전문가가 오히려 본인의 권리를 놓쳤다라는 거는 네. 이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실 채권을 산 회사가요. 이제 매각한 회사 자체도 그러니까 매각한 관리하는 회사도. 회사가 분명히 예. 시효 관리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 오히려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장기 연체된 채권에 예. 대해서 법적으로 시효 이익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누리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이 발표를 했던 게 2012년 말인가요? 그 예, 부실 맞습니다. 채권 이 매각 대상에서 시효가 지난 채권은 제외하자라고 예. 했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금융회사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예. 현실과 완전히 그렇죠. 다른 규정이군요. 뭐 2009년에 금감원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채권자가 얘기하지 않는 한 예. 추심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두 가지가 상반되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네. 금융회사는 그 가이드라인을 들어서 이건 문제가 없다라고 보통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건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금감원 입장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번 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 금융감독은 이제 특별감사를 6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네.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축은행이 예금 보호 기관이잖아요. 네. 이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네. 법적 지식이 참 얕은 편이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악용해서 추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그 아까 소송건도 있었고 네.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뭐 일반적으로 소송이라고 하면 법원을 통해서 뭐 민사 소송이라든지 네. 아니면 지급 명령 같은 걸 보통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대부분 채무자분들이 요게 시기를 놓쳐서 이의를 제기를 못하거나 이렇게 네. 하시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뭐 지급 명령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충분히 이의 신청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와주는 뭐 예를 들어 서울시 금융복지 상담센터라든지 그리고 네. 성남에 있는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예. 이런 데서 이제 오래된 채권이 추심이 들어오면 네. 이 채권이 유효한 채권인지 그리고 갚아야 될 것인지 뭐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자는 적절한지 부분들 좀 판단해서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서울시하고 성남시에만 있어요? 예, 현재는 이제 서울시하고 성남시에만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금융복지 네. 금융복지 상담센터입니다. 상담센터. 네. 예, 그런 곳들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좀 만들어져서 네. 장기 연체된 채무자분들이 좀 제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아까 이제 도덕적 해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해주신 것 같고, 네. 예, 그게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담센터가 있는 곳이면은 찾아가면 좋겠지만 네. 이 존재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예.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일단은 이제 본인이 갚으셨는지 안 갚으셨는지 일단 이걸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추심이 들어오면 무턱대고 갚거나 뭐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추심이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뭐 전화를 해서 이게 언제 채권이냐 이런 네. 것들 좀 확인해 달라라고 좀 요구를 하시고 생각하시기에 이제 5년 이상 경과해서 시효가 끝났다라고 하면 네. 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입증은 채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을 먼저 하시고 네. 그쪽에서 그에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면 그 증거를 검토한 이후에 뭐 채무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하여튼 본인이 그 채권 추심에 대해서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는 네. 이게 어떤 채권인지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이었습니다.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스마트폰 앱 예스를 통해서 방송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또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친구가 되어주시면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지금 좋아요 눌러주신 분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더 많이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방송된 내용과 뒷얘기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